응급실의 공기는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절망의 기운으로 질척거렸다. 사이렌 소리가 채 먹기도 전에 찌그러진 구급차 문이 열리고 피로 뒤덮인 환자가 실려 들어왔다. 환자 30대 남성, 덤프트럭 추돌 사고, vs 불안정, 의식 소실 직전. 응급 구조대원의 외침이 명성대학병원 외상센터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지만 단 한 사람, 한서진 교수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그녀는 이 혼돈의 중심에서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하얀 수술 가운 위로 튄 붉은 피가 그녀의 냉정한 표정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환자의 상태를 스캔했다. 다발성 골절, 복부 팽만, 창백한 안색, 트라우마 베이로. 한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외과, 특히 흉부외과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렸다. 그녀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녀의 메스만큼이나 날카롭고 차가운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환자가 베이로 옮겨지는 찰나 구조대원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 뉴스 속보가 스쳐 지나갔다. 속보, 대양그룹, 저격수 권희준 검사, 의문의 교통사고, 생명, 위독, 한 간호사가 숨을 삼켰다. 세상에, 저 사람 권희준 검사야. 하지만 한서진에게 환자는 권희준 검사가 아니었다. 그저 살려내야 할 외상 환자 일에 불과했다. 그녀가 환자의 셔츠를 찢어내고 청진기를 가져다 대는 순간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었다.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병원 행정처장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한서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교수, 저 환자 지금 대양그룹의 표적이 된 사람이야. 괜한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 최선은 다하되. 무리는 말라고. 그것은 명백한 압력이었다. 대양그룹은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였다. 한서진은 청진기를 귀에서 빼지도 않은 채 시선은 환자에게 고정한 채 대답했다. 내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분은 무의미합니다. 목숨보다 무거운 건 없으니까 비켜주시죠. 골든타임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행정처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죽음과 싸우는 집도위에 앞을 막아서진 못했다. 한서진은 초음파 기계를 집어들었다. 복부 출혈이 심각했다. OR 준비해. 당장 복부 대동맥 파열 의심, 흉부외과, 정형외과, 전부 콜에.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환자의 심박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켜졌다. 그 차가운 빛 아래 권희준의 생명이 초단위로 꺼져가고 있었다. 한서진은 메스를 들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흉고를 열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덤프트럭의 충격은 그의 내부를 처참하게 으스러뜨려 놓았다. 대동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부러진 늙고리 폐를 찌르고 있었다. 석션, 피가 안 보여. 그녀가 소리쳤다. 출혈량이 상상을 초월했다. 수술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교수님,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70에 40.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모니터의 그래프는 생명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동맥이 터졌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한서진의 마스크와 고글을 적셨다. 어레스트, 어레스트, 심정지였다. 제길, 수련회 중 하나가 절망적인 욕설을 내뱉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클램프, 아드레날린 준비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심장 마사지한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흉곽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권희준의 심장을 직접 움켜쥐었다. 한 번, 두 번, 규칙적이고 강력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10분, 20분. 그녀의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지만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다른 외과 의사가 미친 듯이 파열된 혈관을 봉합하는 동안 그녀는 오직 심장을 뛰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마스크 안으로 떨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미동조차 없었다. 교수님, 30분 지났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한서진은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저항감, 삶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다. 모니터에서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파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삐, 삐, 삐. 그 소리는 수술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에게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권희준의 심장이 한서진의 손 안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그녀의 손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8시간의 사투가 더 이어졌다. 파열된 혈관을 잇고 으스러진 장기를 재건하고 부러진 뼈를 맞췄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한서진은 마지막 봉합을 끝내고 메스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방금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초조하게 기다리던 검찰청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영웅이라도 되는 듯 바라보았다. 한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환자는 살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남자를 구했다. 훗날 그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시간이 흐르고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던 중환자실의 공기는 VIP 병실의 정갈한 소독약 냄새로 바뀌었다. 권희준은 열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붕대와 의료기기들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사고 전보다 더욱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는 천장에 매달린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을 덮쳤던 덤프트럭의 육중한 충격을 복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대양그룹 박진혁 회장이 보낸 명백한 살인 경고였다. 자신이 박 회장의 불법 비자금 루트를 거의 다 추적해냈을 때 그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으로 화답했다. 권희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두려움 대신 반드시 박진혁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도끼만 남아있었다. 그의 병실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위로와 격려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가 진정으로 기다린 사람은 따로 있었다. 매일 아침 8시 정확한 시간에 어김없이 들리는 단정한 구두 소리. 병실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대신 곧바로 차트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권희준이라는 사람이 아닌 그의 생체 신호가 표시되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통증은 어떻습니까? 호흡은, 그녀의 질문은 짧고 기계적이었다. 괜찮습니다. 권희준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차트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를 불러 세웠다. 한서진 교수님, 그녀가 의아하다는 듯 그를 돌아보았다. 제 심장을
직접 손으로 주무르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서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환자가 수술 중의 일을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외상 환자에게 드물게 시행하는 응급처치였습니다. 흉골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였고 그녀는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하지만 권희주는 고개를 아니요, 제 말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검사로서의 날카로움 대신 진심 어린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겠죠. 한서진은 이런 감사 인사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복에만 집중하십시오. 아직 고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돌아섰지만 권희주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단순한 의사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실려왔을 때 병원 행정처장이 그녀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 대양그룹의 눈치를 보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그 비겁한 목소리.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압력을 무시하고 100층 건물의 외줄 위를 걷는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올렸다. 그녀는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원칙 하나만을 따랐다. 권희주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며칠 뒤 권희준의 상태가 조금 더 호전되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병원 최대 후원자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권희준 검사님, 검사는 왜 범인을 잡습니까? 그게 제 일이니까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 수술실에서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건 검사가 눈앞에 범인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희주는 전율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는 한서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벌이는 이 거대한 전쟁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동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의술이 아니라 그녀의 그 올곧은 신념에 매료되었다. 한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권희준이라는 검사가 얼마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죽음과 싸웠고 그는 거학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무표정 뒤로 이 젊은 검사에 대한 희미한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해의 시작이었다. 권희주는 그녀의 원칙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였고 한서진은 그의 야망을 정의라고 믿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목숨을 구하고 구해준 자 특유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유대감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교수님. 권희준이 굳은 의지로 말했다. 교수님이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박진혁, 그놈을 내 손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겁니다. 한서진은 그 말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믿었다. 그 정의를 위해 자신이 이용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권희주는 검찰청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가슴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흉터는 그날의 살이를 매일같이 상기시켰다. 그는 대양그룹 수사라고 적힌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증거, 인물 관계도, 자금 흐름,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거나 막다른 길에 부딪혀 있었다. 그를 쳤던 덤프트럭 운전사는 구치소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완벽한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었다. 빌어먹을 그가 수사 파일처를
책상 위로 내던졌다. 사무실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박진혁 회장은 그의 코앞에서 유유히 웃고 있었다. 자금 흐름은 증발했고 증인들은 입을 닫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서진의 그 차갑고도 확신에 찬 눈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헌신에 보답해야 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그의 생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박진혁의 본체인 대양건설이 아니라 그의 문어발식 계열사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RD와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수천 페이지의 회계 자료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돈줄기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을 발견했다. 대양 바이오로직스, 대양그룹의 유령 자회사나 다름없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 명성대학병원. 한서진이 근무하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금이나 연구 지원금 수준이 아니었다. 병원 연간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박진혁이 사실상 병원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권희주는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가 사고를 당했을 때 행정처장이 한서진을 말리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압력이 아니었다.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무언가, 박진혁의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였던 것이다. 찾았다. 권희준의 눈이 번뜩였다. 박진혁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건설 현장의 비자금이 아니라 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병원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한서진은 다시 자신만의 고요한 전쟁터로 돌아왔다. 수술과 컨퍼런스, 논문 작업. 그녀의 세계는 명확했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이 유일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권희준 검사의 사고 이후 병원 내부의 기류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감지했다. 특히 병원 상층부의 움직임이 거슬렸다. 그 중심에는 TS7이라는 신약이 있었다. 대양 바이오로직스에서 개발한 고가의 차세대 항응고제였다. 행정처장은 이 약이 외상 환자의 회복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며 외상센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그는 한서진에게 직접 TS7의 임상 데이터를 건네며 그녀의 협조를 하지만 한서진은 그 완벽해 보이는 데이터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TS7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했다. 공식 보고서상으로는 완벽했다. 부작용 0%, 회복률 98%.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숫자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수술했던 환자 몇 명의 경과를 떠올렸다. TS7을 투여받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세 혈전증으로 고생했던 3번 베드의 환자. 분명 회복세였는데도 갑작스러운 내부 출혈을 보였던 7번 베드의 노인. 그녀는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이 약에 무언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즉시 원본 임상 데이터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병원 데이터베이스실의 차가운 거절이었다. 접근 권한 없음. 외상센터장이자 병원 의료품질관리위원인 그녀의 접근이 막힌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병원 최상층부의 개입, 그리고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의미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일 수 있었다. 그녀는 행정처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대양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병원이 운영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녀의 의혹을 묵살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벽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았다. 한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남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양그룹이라는 거대악과 싸우고 있는 검사. 그녀는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권희준의 개인 번호였다. 한편 권희준 역시 명성병원의 비리를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를 이용해야 할까? 아니면 보호해야 할까?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한서진 교수였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권희준 검사님.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분하지만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한서진입니다. 혹시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양그룹과 관련된 거대한 의료 사기극일지도 모릅니다. 권희준은 말은 입술을 핥았다. 그녀가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덫에 걸린 것은 박진혁이 아니라 바로 그녀, 한서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울 시내가 잠들기 시작한 늦은 밤, 인적 드문 한강변의 작은 카페. 권희준은 약속된 테이블에 먼저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한서진이 가져올 증거가 대양그룹 박진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신을 살렸듯 이제 그녀가 가져올 진실이 자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터였다. 잠시 후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수술실에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환경에 노출된 사람 특유의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트렌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수백, 수천의 생명을 다루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USB 하나를 쥐고 떨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님.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권희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병원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한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조목조목 털어놓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조작된 TS7의 임상 데이터, 의문스러운 환자들의 사망 및 부작용 사례, 그리고 병원 상층부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의사로서의 분노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건 제가 확보한 원본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접근 권한이 막히기 전에 백업해 둔 것입니다. 이 약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검사님. 그리고 병원은, 아니, 대양그룹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 아니, 조장하고 있습니다. 권희준은 USB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박진혁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한서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가져왔다. 교수님,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사기가 아닙니다. 박진혁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안전은 제가 보장합니다. 저를 믿고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나머지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한서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살려낸 검사가 이제 그녀가 지키려 했던 환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떠났다. 한서진이 사라지자 권희준의 부드러웠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USB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서진의 증거는 강력했다.
병원장과 행정처장, 그리고 대양 바이오로직스의 임원 몇 명을 구속시킬 수는 있을 터였다. 하지만 박진혁은 그는 꼬리 자르기의 대가였다. 병원 측의 과잉 충성 혹은 실무진의 실수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박진혁 본체에 상처를 입히기엔 부족했다. 그는 한서진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박진혁의 몰락을 원했다. 그는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번호폰이 진동했다. 박진혁 측과 연결되는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가 복귀한 이후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전화였다. 권희주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박진혁의 비서실장인 최 실장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검사님, 몸은 좀 어떠신지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해달라 하시는군요. 권희주는 이를 악물었다. 용건만 말해, 용건이라. 검사님께서 요즘 저희 병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한서진 교수라는 분도 만나셨다지요. 권희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들의 정보망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회장님께서 거래를 제안하십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검사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병원 따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진짜 장부. 그렇지 않습니까? 권희주는 숨을 삼켰다. 박진혁이 정관계와 법조계에 뿌린 수천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 그가 수년간 쫓았지만 냄새조차 맡지 못했던 바로 그 성배였다. 그 장부를 주시겠다고? 물론입니다. 최 실장이 웃었다. 그 장부만 터지면 검사님은 이 나라의 영웅이 되실 겁니다. 검찰총장.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회장님은 검사님의 그 야망을 높이 사십니다. 조건이 뭐지? 권희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명성병원, 그리고 TS7. 그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최 실장이 말했다. 약간의 소음이 있었지만 그건 내부의 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누구? 그 데이터를 유출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내부 고발자,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희생양 말입니다. 최 실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예를 들면 한서진 교수 같은 사람 말입니다. 순간 권희준의 눈앞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었던 한서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던 그 감각,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며 USB를 건네던 그 고요한 눈빛.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단 몇 초 만에 거대한 야망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진짜 장부. 그것은 단순히 박진혁 한 명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통째로 도려낼 기회였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의를 위한 희생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한서진 한 명의 희생으로 수백 명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그는 자신의 배신을 검사의 숙명이라고 포장했다. 그녀가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원칙을 지켰다면 자신은 국가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버려야 한다. 좋아. 권희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부를 넘겨. 그럼 한서진 교수는 내가 처리하지. 그는 방금 자신을 살린 여자의 삶을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계산된 희생으로 그는 수화기를 끊고 한서진이 건넨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제 박진혁을 향한 칼이 아니라 한서진의 등을 찌를 비수가 되어 있었다. 권희준의 사무실은
거대한 작전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이제 한서진의 정의감이 아닌 그녀를 파괴할 가장 정교한 무기였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배신을 필요하기자 대의를 위한 결단이라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한서진은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희생되어야 할 폰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특별수사팀을 소집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정예 검사들이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치 거악을 파헤치는 정의의 사도처럼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명성대학병원 내부의 불법 임상시험 및 데이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팀원들의 눈이 빛났다. 그들은 권희준이 대양그룹에 복수할 칼을 뽑아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희준의 다음 말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병원 내부의 부패한 의료진이다. 특정 의사가 제약사의 로비를 받고 환자들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여 TS7의 부작용을 은폐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그는 한서진이 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그 증거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원본 데이터와 병원에 보고된 데이터 사이에 교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오염시켰다. 그는 한서진이 백업해둔 원본 데이터를 마치 그녀가 조작한 증거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그는 자신의 팀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박진혁의 비서실장 최 실장과 은밀하게 움직였다. 최 실장은 권희준의 지시대로 한서진의 이름으로 된 유령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를 스위스에 개설했다. 그리고 대양 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로 위장한 회사를 통해 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입금시켰다. 완벽한 뇌물 수수 정황이었다. 권희준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팀을 이용 한서진의 병원 개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그녀가 TS7의 부작용을 발견하고 병원 측과 주고받았던 이메일들을 교묘하게 수정했다. 그녀가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은 더 많은 연구 지원금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일로 둔갑했다. 모든 조작이 완료되었을 때 권희준은 언론을 움직였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그의 말을 맹신하는 법조계 출입기자를 불렀다. 단독이다.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 병원에서 나를 살린 그 의사가 거대한 의료 사기의 주범이었다. 충격적이지 않나? 기자의 눈이 커졌다. 영웅을 살린 의사, 알고 보니 두 얼굴의 악마.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헤드라인은 없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비극적인 서사까지도 그녀를 파멸시키는 도구로 이용했다. 그는 이 기사가 터져나갈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다. 한편 한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수술과 회진을 반복하고 있었다. 권희준 검사에게 자료를 넘긴 후 그녀는 그가 곧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내부의 기류가 이상해졌다. 동료 의사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들었어? 한 교수가 대양 바이오로직스 경쟁사한테 돈 받고 TS7 데이터 조작했대. 말도 안 돼. 그럴 뿐이 아니야. 증거가 나왔다잖아. 스위스 계좌까지.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감사팀에서 그녀를 호출했다. 차가운 회의실. 행정처장을 비롯한 병원 이사진이 그녀를 죄인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서진 교수, 행정처장이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 거액의 입금 내역 설명해 보시죠.
TS7의 경쟁사로부터 받은 이 돈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서진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서류에 당황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들이 비웃었다. 그럼 교수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이메일은 뭡니까? 부작용 데이터를 무기로 병원을 협박한 이 내용도 조작입니까? 한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보낸 적 없는 이메일, 자신도 모르는 계좌.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아닙니다. 권희준 검사님께 이 모든 사실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의 대형 TV 화면이 켜졌다. 정규 뉴스 속보였다. 단독 국민영웅 권희준 검사 생명 구한 의사, 충격적인 의료 스캔들 주범으로 밝혀져.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서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TV 속에서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권희준 검사가 검찰청 로비에 서 있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비장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본 검사는 오늘 법과 원칙에 따라 명성대학병원 한서진 교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고뇌하는 영웅처럼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는 한때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인연에도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한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건넨 USB가 자신을 올가매는 증거가 되었다. 자신이 믿었던 정의의 사도가 자신을 악마로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권희준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약속대로 장부가 출발했습니다. 검사님. 권희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완벽한 함정이 완성되었다. 한서진은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 있었다. 하루아침에 백의의 천사에서 수의를 입은 죄수가 되었다. 그녀를 감싼 공기는 더 이상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의 긴박함이 아니었다. 절망과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축축하고 어두운 현실이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권희준이 그녀에게 내밀었던 압수수색 영장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해하려 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환자를 살리려 했던 것?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의 손을 잡고 그를 살려낸 것? 권희준의 마지막 그 표정,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뇌하는 영웅을 연기하던 그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배신보다 더 끔찍한 철저한 기만이었다. 그녀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아니, 재판이라기보다는 이미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한편의 연극이었다. 권희준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직속 후배인 독사라 불리는 냉혈한 검사가 기소를 맡았다. 그는 권희준이 조작해낸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법정에 제시했다. 한서진의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무기력했다. 대양그룹과 검찰 최고 실세가 얽힌 이 사건에서 그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 그는 한서진에게 일부 인정을 권유했다. 한 교수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증거들을 뒤집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권희준 검사에게 USB를 건넸던 그 밤의 진실을 토로했다. 나는 권 검사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대양그룹의 비리를 파헤쳐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 계좌와 이메일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검사의 비웃음에 묻혔다. 피고인, 지금 증인석에서 검찰을 모욕하는 겁니까? 권희준 검사님은 피고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까?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까지 접근해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그녀의 진실은 그렇게 파렴치한 배신으로 둔갑했다. 그녀가 권희준을 신뢰했던 그 행위 자체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녀가 그를 살렸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악랄한 범죄자로 만드는 극적인 장치가 되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녀를 물어뜯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악마, 백의의 살인마. 그녀의 가족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병원 의사였던 아버지는 그녀의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 그녀의 오빠는 가문의 수치라며 연을 끊겠다는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선고는 예상대로였다. 징역 7년. 그리고 의사 면허 영구 박탈.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한서진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징역 7년보다 더 잔인한 선고. 그녀의 손에서 메스를 빼앗아간 것.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삭제해버린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의사 한서진은 죽고 죄수 4011번이 태어났다. 교도소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가 입소한 첫날 교도관은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4011번, 넌 특별 관리 대상이야. 윗분께서 네가 여기서 아주 조용히 속죄하며 지내길 바라시더군. 그 윗분이 박진혁인지 아니면 권희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그녀는 가장 힘들고 더러운 노역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박진혁의 돈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감방의 죄수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네가 그 유명한 의사 나부랭이라며? 그들은 청소 도구함 뒤편의 사각지대에서 그녀를 집단으로 구타했다. 그들의 폭력은 치밀했다. 얼굴이나 눈에 띄는 곳은 피했다. 대신 그녀의 복부와 등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 한때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녀의 손을 그들은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았다. 이 손으로 사람 살렸다고? 어디 한번 내 자신도 살려보시지.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함께 한서진의 마지막 자존심도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교도관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권희준은 이 모든 세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하검사에게 한서진이 교도소에서 조용히 수감 중이라는 한 줄짜리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그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제물로서 그저 사라져주는 것으로 좋겠다. 한서진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망가져갔다. 부러진 손가락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기괴하게 굳어버렸다. 더 이상 메스는커녕 펜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차갑고 냉철했던 얼음 여왕은 사라지고 공허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는 깡마른 여자만 남았다. 그녀는 지독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와 영양실조, 그리고 계속된 구타로 인해 그녀의 폐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교도소 의무관은 그녀의 기침 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특별 관리 대상의 고통은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녀는 어두운 감방 구석에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권희준의 가슴에 남겼던 흉터와
비슷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살렸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죽였다.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이 차가운 현실, 그 자체가 지옥이었다. 한서진이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있을 무렵, 권희주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찬란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전쟁 지휘본부와도 같았다. 박진혁 회장과의 추악한 거래로 얻어낸 진짜 장부는 그의 책상 위 금고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내역이 아니었다. 정계,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밝힌 암세포 그 자체였다. 권희주는 이 장부가 한서진의 삶과 맞바꾼 대가임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 숲 전체를 구하는 일이다. 한서진의 희생은 이 거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손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을 대의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안위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계획에서 소모된 비용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가슴팍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한서진이 남긴 생명의 흔적. 이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이 목숨은 그녀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 되뇌었다. 그의 야망은 죄책감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작전 개시일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모든 검사와 수사관들이 권희준의 지휘 아래 집결했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지금부터 대양 게이트의 본체가 아닌 대한민국을 좀먹는 부패의 심장을 도려낸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수십 대의 검찰 차량이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서울 전역으로 흩어졌다. 목표는 대양그룹 본사가 아니었다. 장부에 적힌 현직 국회의원들의 사무실, 대법관의 자택,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의 별장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인다고 자부하던 권력자들이 잠옷바람으로 수갑을 차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은 바로 대양그룹의 박진혁 회장이었다. 권희주는 자신이 직접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양타워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박진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최고급 가운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권희준에게 한서진이라는 재물을 바치고 자신은 이 거대한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권 검사, 쇼가 아주 요란하군. 박진혁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약속대로 장부를 줬으니 내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 노인을 직접 잡으러 온 걸 보니 영웅이 되고 싶긴 한가 보지? 그는 권희준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모든 것을 타협할 것이라 확신했다. 권희준은 박진혁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박 회장님.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장부를 준 것은 한서진 교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뇌물을 받았죠. 박진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권희준이 수갑을 꺼내 들었다. 나는 당신이 준 그 장부를 근거로 당신을 불법 정치 자금 제공 및 뇌물 공여의 주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한서진을 무너뜨렸고 나는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나의 방식입니다. 박진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음을, 아니,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그의 발악은 복도를 울리는 권희준의 목소리에 묻혔다.
박진혁 회장, 지금 즉시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날 정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직 의원 수십 명과 전관 법조인들, 그리고 그들의 정점에 있던 대양그룹 박진혁 회장의 동시 체포. 이것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검사 권희준이 있었다. 그는 검찰청 브리핑룸 포디움에 섰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정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은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언론은 그를 불사조, 강철의 검사, 시대의 영웅이라 칭송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대 권력을 두려움 없이 심판대에 세운 타협 없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 뒤에 한 여자의 처절한 희생과 차가운 배신이 숨겨져 있음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검찰총장은 권희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권 부장. 아니, 이젠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 검찰총장이 웃으며 임명장을 내밀었다. 자네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로 임명하네. 역대 최연소 일세. 대한민국의 부패 수사를 이제 자네가 총괄하게 될 걸세. 그것은 검사로서 오를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 권력이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권희준은 조금의 기쁨도 내비치지 않고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여의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차장 검사실에 홀로 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졌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명예, 권력, 그리고 국민적인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그는 자신의 야망을 완벽하게 실현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정의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뎌지게 만들지만 어떤 진실은 시간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진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서진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대의 의료 사기꾼이라는 낙인과 함께 잊혀갔다. 반면 권희준의 이름은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의 정점,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대한게이트를 파헤치고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도려낸 강철의 검사. 그의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그의 책상에는 그가 무너뜨린 거물들의 이름이 적힌 사건 파일 대신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결제 서류들만 쌓여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꿈꾸던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믿었다. 한서진의 희생은 그 거대한 대의를 위해 묻어야 할 불가피한 비용이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실수 혹은 필요하길 뿐이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였다. 김 비서가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물을 들고 들어왔다. 총장님, 결제 서류와 발신인이 불명확한 소포가 하나 있습니다. 등록된 우편물이긴 한데 반송 주소가 없습니다. 권희준은 서류에 서명하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두게. 그는 산더미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해가 질 무렵에야 그 작은 소포에 눈길을 돌렸다. 갈색 종이로 투박하게 포장된 아주 가벼운 상자였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종이칼로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낡은 신문지로 둘둘 말린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신문지를 펼치자 그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의 호흡이 멎었다. 그 안에는 싸구려 봉투 한 장과 녹슬고 이가 빠진 메스날, 스캘펠 블레이드,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용했던 흉부 외과용의 두꺼운 그 칼날이었다.
그가 잊으려 애썼던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그의 흉터를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편지였다. 또박또박 눌러 쓴 그러나 분노가 억눌린 듯한 필체였다. 권희준 검찰총장님께. 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저는 7년 전 청주 여자교도소 의무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박미영입니다. 총장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총장님을 압니다. 저는 4011번 수감자 한서진 씨가 입소하던 날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성병원 응급실에서도 근무했었으니까요. 권희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당신이 덤프트럭에 치여 실려왔던 그 끔찍한 밤, 한서진 교수님이 당신의 가슴을 열고 피범벅이 된 채 당신의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그 순간, 저도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떻게 당신을 살려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편지는 이어졌다. 그런 당신이 그녀를 그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7년을 꼬박 복역했습니다. 아니,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정의가 그녀에게 7년형을 선고하는 동안 박진혁의 돈은 교도소 안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죄수들에게 끌려가 손가락이 모두 짓밟렸습니다. 권희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다시는 메스를 쥘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뼈는 기괴하게 뒤틀려 굳었고 겨울마다 끔찍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2년 전부터 지독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성 결핵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관은 그녀에게 기본적인 약조차 제대로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이라더군요. 그것이 당신의 묵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정의로운 수사에서 살아남은 박진혁의 잔당들이 벌인 복수극이었습니까? 편지지는 그의 손에서 구겨졌다. 한서진 씨는 출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차가운 독방 바닥에서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와 폐결핵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깡마른 미라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녀가 마지막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도 가족의 이름도 당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완벽한 침묵이 당신과 이 세상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 부러진 메스날은 그녀가 죽은 뒤 의무실 쓰레기통에서 제가 주운 것입니다. 망가진 그녀의 손을 치료하는 데 쓰였던 무뎌진 칼날입니다. 당신을 살린 그 칼이 결국 그녀를 죽인 셈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정의와 그 눈부신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희준은 책상 위에 녹슨 칼날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늦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정의의 제국이 한 여자의 숭고한 생명과 맞바꾼 추악한 결과물임을. 그는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권력의 상징.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가 죽인 것은 한서진만이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기 자신의 정의와 영혼, 그 모든 것이었다. 그의 화려한 집무실에 한서진의 공허한 침묵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권희준의 집무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그 방은 그날 밤만큼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네온의 무덤가처럼 보였다. 그의 책상 위 수백억 원짜리 결제 서류들 옆에
녹슨 메스 조각이 끔찍한 존재감을 바라며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읽지 않았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그의 뇌리에 불에 달군 쇠처럼 낙인 찍혀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침묵이 당신과 이 세상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침묵.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7년간 스스로의 양심을 대의라는 이름의 화려한 웅변으로 덮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모든 위선을 단숨에 발가벗겼다. 그의 손이 가슴의 흉터로 향했다. 한서진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남긴 흔적. 이제 그 흉터는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배신의 낙인이 되어 그를 고문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정의가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박진혁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그보다 더한 괴물이 되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광기에 가까운 자기 기만을 붙잡으려 했다. 그는 지금 검찰총장이다. 그에게는 국가의 모든 수사력을 동원할 힘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그녀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아야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 3시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속 감찰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잠에서 깬 본부장은 총장의 얼음 같은 목소리에 전율했다. 권희주는 그에게 녹슨 메스 조각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7년 전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4011번 한서진 사건.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 그가 명령했다. 내가 아니다. 총장 직속 특별 감찰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건을 덮었다는 가정하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나 권희준을 포함한 모든 수사 라인을 전부 조사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72시간 주겠다. 진실을 가져와. 그것은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아니, 그는 어쩌면 이 조사를 통해 간호사의 편지가 거짓이기를 혹은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특별감찰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들이었다. 그들은 총장의 명령에 따라 7년 전에 서버를 복구하고 조작된 증거의 원본을 찾아내고 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증거 조작의 IP 주소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당시 특수부 검사였던 권희준의 사무실이었다. 72시간 뒤 감찰 본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권희준의 집무실에 섰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보고해. 권희준이 말했다. 총장님, 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스위스 계좌는 당시 박진혁 회장의 비서실장을 통해 개설되었고 데이터 조작은 당시 총장님의 직속 수사팀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한서진은 완벽하게 무고했습니다. 권희준은 보고서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범죄를 부하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교도소 내부의 가혹행위, 박진혁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나가보게. 권희준이 힘겹게 말했다. 본부장이 물러나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너무 늦었다.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국민 사과? 총장직 사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수갑을 차는 것? 그것은 한서진이 원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그녀의 메스였을 것이다. 자신이 이미 7년 전에 빼앗아버린
그리고 영원히 돌려줄 수 없는 그녀의 삶. 그는 자신이 이룬 이 모든 권력과 명예가 그녀의 망가진 손가락 하나보다도 가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를 몰아 청주로 향했다. 교도소 근처 간호사가 편지에 적어둔 그 공원묘지였다. 그녀의 묘는 가장 구석진,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었다. 4011번 한서진. 그녀의 묘비에는 이름 석자가 아닌 차가운 수감 번호가 먼저 적혀 있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무연고 사망자들의 구역이었다. 권희주는 비석 앞에 섰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다. 수백 명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한 정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차가운 비석 앞에서 무릎 꿇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추악한 범죄자였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의 사과는 그녀의 고통에 대한 모독일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슨 메스 조각을 꺼내 비석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가 그를 살렸던 증거이자 그가 그녀를 죽였던 증거. 당신이 옳았어. 그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내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부는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나는 내 야망 앞에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검찰총장 집무실. 그는 사표를 쓰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너무 쉬운 도피였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가장 잔인한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렸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슴에 묻은 채 이 검찰총장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는 평생 자신이 이루니 눈부신 성공 속에서 매일 밤 한서진의 그 공허한 침묵과 망가진 손가락과 녹슨 메스나를 떠올리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의 가슴 흉터가 지독하게 아파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죽어서야 비로소 그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 그것은 법의 심판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양심의 지옥이었다.